대한민국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 라는 겁니다. 남원정 아시죠? 20여 년 전에 개혁 보수를 상징했던 남경필, 정병국 의원은 떠났고 이제 2분만 남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일 날 다음 달 1일 날 해수욕장 제주도에 다 일제히 개장한다고요. 제주도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금 좋으니까 제주도 오세요. 지금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가급적 다음에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입장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난처하시죠? 지금 상황이. 오세요. 오세요. 네. 단 네. 개념은 갖고 오세요. 개념은 갖고 오세요. 오세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이 네. 5개월 코로나랑 싸우다 보니까 지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힐링이 필요하고요. 해외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제주도가 청정 국민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죠. 네. 대신 제주도마저 뚫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개념만 갖고 오시라. 네. 예. 어떻게 오시는 제주를 찾는 시민분들이 방역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확진자가 그제인가 한 명 있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16번까지 나왔는데요. 전원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네. 저희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신속하게, 네. 과감하게, 그리고 충분한 조치를 한다. 네. 예, 신속, 과감, 충분인데요. 그런 조치 때문에 중국 무비자 입국도 과감히 초반에 중단시켰고요. 네. 네. 신천지도 이틀 만에 전수조사 끝냈고요. 그다음 개념이 없던 증상이 있는 채로 여행을 강행한 그 강남의 모녀. 네. 특정 지역은 아니고 아무튼 네. 네. 모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그때 있죠. 맞아요. 그 확진 나오자마자 소송하신다고 하셨군요. 예, 지금 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네. 소수의 개념 없는 분들 빼고는 네. 도민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더 철저히 방심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역 원칙 잘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제주로 오세요.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볍게 모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북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나 예의를 갖춰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수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기조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각종 우리 안보 네. 기구들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 통일부 잘했고요. 잇따라. 네. 예, 대다수의 국민의 뜻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북을 가급적 좋게 유도해 보려고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은 결국 그 선의를 자기네 이용 가치 면에서 봐왔지 네. 막상 자기네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제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랄까요 억지식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네. 대신 이 북한 문제는 남북 관계로만 풀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걸려 있고요. 또 이 코로나 경제 난도 걸려 있고 네. 비핵화 핵 문제도 걸려 있고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대북 전략을 정부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서 네. 다시는 선의로만 대하다가 북한의 이용 가치 때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또 국민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의를 가지고라고 표현하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오늘 또 김종인 위원장이나 어제 유승민 전 대표도 굴종적 저자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북 정책 관련돼서 늘 이 기조였습니다. 너무 저자세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서 국민적 자존심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유연한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네. 비판을 얼마나 더 아프게 하느냐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 자체도 네. 그동안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큰 시대사적 전환을 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후에는 대북 정책다운 대북 정책을 내놓은 기억이 잘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네. 점도 우리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을 관리하거나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우리가 냉철한 현실과 함께 또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할 때라고 봅니다. 진보 지향에서 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 그럼 미래통합당이 가지는 카드는 뭐냐 할 때 특별한 답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지사님 생각도 사실 우리 진영에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 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네. 대해서 그대로 망하기만 바란다든지 네. 아니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하는 강경 대응만 가지고는 그건 하나의 단편이지 네. 그거 가지고는 전체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2018년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 고 무렵부터 남북 관계가 이제 급물살을 탔습니다. 두 정상이 뭐 계속 만났고 북미 대화로 연결됐는데 그 시점부터 지사님이 이렇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보시면서 저런 점은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였다라고 지적하실 대목이 있습니까? 네, 결정적인 것은요. 평창 때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시작된 것도 그러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안겨줬어요. 국민들에게. 북한에. 아, 북한에게. 네. 우리가 한국- 마치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 또는 한반도에 이걸 남북 관계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하고 북한에게 사실 여러 가지 제안도 했는데 김정은이 그걸 따라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북미 관계에서 안 풀렸죠. 네. 하노이에서 북한 망신당했죠. 이러니까 사실 그 분풀이를 하는 면도 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방역 물자라든가 대북 비라 이런 면에서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을 네. 건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과도한 기대와 실망에 따른 분풀이가 없던 상황보다 좀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꼭 상대가 있고 또 미국이 있는데 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기대를 일으켰다가 그에 대해서 사실 혼자 보복을 당하고 네. 혼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이 상황이 저는 일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어떤 꿈속에서 내지는 상대가 있는 냉엄한 외교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선의만을 좀 믿고 이걸 앞세웠던 그러한 결과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보수층에서 나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지금 지사님 말씀이 훨씬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협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네. 협상할 때 근데 사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시해보고 저런 것도 제시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로야 네. 당연히 네. 누가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신 문제는 네. 실제 전략적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이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어떤 희망만을 앞세우고 네. 상대방의 선의만을 믿고 가다 보면 네. 그건 그 길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은 녹록지 않고요. 상대는 우리 선의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는 상대대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과의 대화의 희망이 있을 때까지는 이게 유지가 됐고 또 네. 코로나 이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물리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자 이런 상태면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한국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또 북한 체제 내부에서 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 백절통들이 나섰는데 네. 무오류의 영도자들이 지금 성과가 없고 코로나에 지금 식량 배급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런 체제 내부의 분노와 불신을 누군가로 돌려야 되는데 네. 차마 미국한테는 돌리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럽고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고 한국은 이렇게 해도 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국 정부를 지금 몰매를 때리는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나쁜 거죠.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간의 교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90%가 끊겼다고 하니까요. 네. 사진 좀 볼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야 관계가 원 구성부터 지금 엇갈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국방이나 외교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임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민주당만 참석하게 되는 사진 좀 네. 이게 이제 왼쪽이 외교위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따로 하고 계시니까 어제 특위도 따로 꾸렸고.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도 있고 이 북한 안보 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초당적인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 국가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여당이 바라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 국민도 바라는 거지만 근데 모든 거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은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되겠죠. 법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뭐 상임위원장 뭐 또 강제 배정 이렇게 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도 법대로 하자는 건 소송을 하러 가자는 거거든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될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보다는 높은 질서를 추구하는 게 정치고요. 네. 물론 종교는 그보다 더 높은 네, 네. 그런 걸 추구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잘 안 되면 이제 법대로 하자. 그럴 수 있죠. 민주당에서는 예. 그동안 그렇게 협상했는데 안 되니까 법대로 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처음부터 180석이라는 네. 힘을 믿고 처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상임위도 강제 배정했고요. 개개인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네. 본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강제 배정을 합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 상임위도 그러면은 자 승자 독식으로 앞으로 가자는 거냐? 그러면은 다 가져가면 되죠. 지금 야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7개만 남겨놓고는 이걸 가져가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이들 상대로 사탕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물론 지금 야당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집권 여당 그리고 그것도 181석의 거대 야당이 먼저 자기들이 정말 법대로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관철시킬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일정 부분 야당을 존중하면서 초당적인 협치를 끌어갈 건지 네. 그거는 여당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크게는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협치면 진짜 협치답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셔야 돼요. 네. 여야 지도부에 오늘 나온 입장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안보위기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차례입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하리라고는 절대 만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 남한의 힘으로 과연 그걸 성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서 남북 문제를 계속 다룰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실망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안겨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결과는 지금까지는 결과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이하게 남북 문제를 다루지 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우선은 당면한 도발들에 대해서 네. 분명한 경고를 하고 그게 특히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의도적인 충돌로까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억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뭐 앞으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서해상에서 삐라를 이쪽으로 네. 보트 타고 보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도적인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거든요. 네. 비충돌 재래식 도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가지 않고 저희가 9.19 합의라든지 아니면 정전협정 위반 이런 아니 네. 유엔 헌장 위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부분을 눌러야 되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우발적 충돌 또는 네.
우리 영내를 아예 포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이럴 때에는 연평도 포격처럼요. 예, 네. 연평도나 서해 교전처럼 북한이 감히 도발을 했다가는 국제적으로 내지는 자체 내 인민들에게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억지 능력을 보여줘야만 그 다음 상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네. 거기에서 우리의 무능이나 실수가 노출되게 되면요, 북한이 쓸 수 있는 도발 카드는 사실은 어디까지 도발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국민 사기, 이 정부의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겁니다. 이걸 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시작하면 쭉까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일 겁니다. 그렇죠? 통신선 다 폐쇄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정말 벼랑 끝까지 갈 텐데 뭐 미국의 본토 공격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에 물리적 조치가 비충돌. 취하더라도 가급적. 네. 하지만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돌발적인 교전이 벌어지거나 할 때는 정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 이렇게 나눠서. 억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뭐 그걸 더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예,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당연히 무력 분쟁을 피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예컨대 서해로 포 도발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원점 사격 강력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동안은 여기서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 예. 정도에서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정권의 어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군사력이 앞섰는데요. 지난번 연평도 포격 때는 그 해당 시점, 해당 장소에서의 화력 집중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려서 북한이 우리를 때렸는데 네. 이번에는 과연 이 정부에서 화력 집중도 같은 게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걸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네.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대응 능력에 의해서 북한이 망신당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도 역시 지사님과 같은 입장을 어제도 내고 오늘 다시 냈습니다. 당연한 북한이 입장이라고 무력 생각합니다. 도발을 할 경우 곧바로 응징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우리 군도. 네.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하다 말아서 상임위원회 구성 그래픽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자 6개는 이제 먼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자리를. 그러면서 이제 45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을 다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안 하겠다고 이제 저 사임계를 내놨고요. 5개 저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민주당이 저 다음에 요 며칠 후라도 할 것 같고요. 7개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이제 위원장을 주겠다는 건데 이제 홧김에 그럴 거면 18개 다 가져가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7개 준다는데 안 받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홧김은 아니고요. 네. 아까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년 전에 법사위원장 안 준다고 네. 원구성 자체를 그냥 몇십 일 동안 못 해가지고 결국은 다 받아내고 그 법사위원장이 가장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까다롭고 가장 발목을 잡는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박영선 아니요. 위원장 말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네. 근데 물론 자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저럴 수 있다.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걸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 가져가라 이거죠. 미국처럼 상임위 승자 독식. 그럼 무슨 앞으로 그렇게 갈 말씀인지 거냐? 네. 그럼 앞으로 다음 총선도 그렇게 가자. 옛날에 민주당은 그걸 깨기 위해 가지고 온갖 투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승자 독식의 질서를 정치권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자. 우리 사회에서도 전부 승자 독식으로 가자. 이거를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반론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동안에 또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사건건 시청자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원희룡 지사님 과거를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희룡 하면 뭐 수석이라는 말을 따라 붙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사시도 수석하셨군요. 네.
운동권 출신. 99년 당시 이제 보수의 젊은 피 수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를 이루겠다 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했고요. 네, 저기 보입니다. 2000년 36살에 16대 국회에 입성했고요. 양천 갑 국민을 보스로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겠습니다. 16, 17, 18대까지 당선하고 2004년도에 뭐 한나라당에서 최연소 최고위원도 하고 한나라당이 과거로 회귀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그대로 방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용납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4살 나이에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이어서 3위를 하면서 또 돌풍을 일으켰고요. 선거인단 여러분께서 원희룡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신선한 충격 그리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교과서에 충실했다. 공부가 제일 쉬웠. 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일단 원지사님 공부 잘한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네. 정치인 원희룡 하면 성실하고 객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일단 이미지가 좋습니다. 뭐 한 방이 없다.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주도 무학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공부로 꿈을 이룬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말하는 롤 모델이었는데 20대 대학 들어가서는 사실 민주화 세대로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다 바쳤죠. 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민주당, 한나라당 양당의 경쟁적인 영입 제의를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의 큰 변화는 보수가 해왔었고 보수가 물론 수구화돼 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개혁을 해야 네. 대한민국이 크게 바뀐다. 그래서 그 축을 내가 맡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민주당 쪽이 많았지만 제가 당시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결단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20년 동안 줄구장창 그때는 또 보수의 진보에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또 YS 외쳤는데 집권하고 이러면서. 네. 한나라당이 잘 나갈 때는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때는 당시 사학법 투쟁이니 대선 자금 천막 당선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쓴소리를 하다가 네. 쫓겨날 그러셨죠. 뻔한 이념의 뭐라고 그때 이념병이라고 했다가 그러셨죠. 네. 당대표를 대표에게. 병자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냥 종교재판 당하듯이 네. 쫓겨날 뻔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외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성과가 보수를 제대로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게 뭐냐. 사실 이게 저한테 받는 질문 제가 스스로 하는 아킬레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축구로 치면 전반전은 2대 0으로 골을 먹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수의 혁신하러 왔는데 아직 특별히 혁신을 못 시켰어요. 근데 저는 2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후반전이 있고 나머지 후반전에 이전까지 원희룡의 모습은 잊어라.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애정과 그 역사를 함께 하면서도 그 역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거를 담대하게 바꿔내는 역할을 제가 마지막 불꽃을 다 불태워서 제 동지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방이 없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자 예전의 걸 잊어라. 앞으로 두 방, 세 방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숙으로 가고 있다라고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숙으로 많이 갔죠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그러면 총선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럴 때 지사님 같은 분이 어떤 정책이나 당의 입장에 깃발을 들고 이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물론 이제 저 지사직에 계시지만 승부수를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무너지는 보수 앞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물론 지사직에 계셨지만 이제 보수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주목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비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는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두 번이나 정권을 잡으면서도 결국 탄핵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사태까지 갔으니까 제가 뭐 도지사였든 뭐 외국에 가 있었던 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정치라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주 도정을 책임 맡은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개혁적이고 또 제주의 미래를 미리 한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실험하고 펼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 보수를 혁신하는데 귀중한 네. 그 자산으로 쓰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여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사님이 기본 역량 이런 의제를 내셨더라고요. 네. 설명을 해주시면요. 기본 소득은 이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 단계에 가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실업이 되거나 소득이 부족할 때 역량이라는 것은 소득 활동을 하기 전에 교육도 있고 네. 취업도 있고 또 취업해 있다가 실업 당하든지 아니면 전직을 하려면은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결과물에서의 소득 이전에 원인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인 인적 역량을 키워주는 투자를 하자. 네. 소득도 필요하지만 역량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네. 부모 잘못 만나든 물려받은 게 없든 아니면 중간에 학벌이 짧든 이렇게 네. 하더라도 평생 중간중간 단계마다 개개인에게 나름의 기회를 도전, 재도전, 3도전까지 줄 수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바탕에 깔리고 거기에서 또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도 가능하겠죠. 대신 한꺼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기본 역량과 기본 소득은 함께 논의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일부는 기본 자산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물려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네. 평생 뭐 좀 하려면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종잣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을 아예 평생 동안 깔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신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의 삶의 현실에 맞는가 이런 점에서는 좀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요. 제가 기본적인 연구들은 한 1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기본소득에 대한 저희가 하는 포럼에서의 네. 발표도 하고 그때 김종인 위원장님도 오시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본 역량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 역량이라면 예컨대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면 재교육 얼마든지 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머니가 예. 아프면 큰 부담 갖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네. 딸이 하다못해 국립대라도 국립대 나오셨잖아요. 돈 안 내고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역량. 예. 보수가 지금까지 다 반대해온 것들입니다.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면 네. 큰 틀에서 다 반대해온 것들입니다. 그는 단견이고요. 네. 보수라는 게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 그리고 우리 서로의 인권과 관용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변화가 보다 온건한 변화냐, 보다 급진적인 변화냐. 여기에서 뭐 보수, 온건보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수라는 것 자체를 기득권을 지키는 내용으로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건 수구고요. 그래서 아까 수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기득권이지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기득권을 타파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늘 넘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지 네. 이것을 이미 굳어져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겠다. 그건 타파의 대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론조사 볼까요? 동아일보가 5월인가 했던 21대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 150여 명에게 물어봐서 여야에서 누가 대선 후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준데 이게 여기 이제 보수 진영입니다. 야권에서 원희룡 지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없음도 많았지만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옛날에는 20년 동안 네. 그렇게 보수의 혁신을 외쳐도 튄다 아니면은 뭐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바닥까지 망하고 지금 지하실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 목소리가 사실은 옳았던 신호등이 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저기 초선 의원들
그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기존의 개파나 네. 기존의 어떤 당에서 억누르는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원희룡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제가 더 치열하게 네. 그리고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능력과 그 결과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네. 그 파워를 보여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기가 내후년 예. 6월인가요? 네. 2월 말까지 2년 2월까지죠? 남았습니다. 제주지사 2년. 예. 내년 초에는 혹시 서울에서 움직이시게 됩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경선은 계십니까? 네. 지사직 사퇴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제주지사로서의 책임,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바빠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